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ISRM 샘플 문제 강의 7회로 과목 4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거로 법적 위험을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를 짝지는 건데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어, 가져다가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과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기무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법과 다른 내용이고요. 법의 내용에 보시면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C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고요. 4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제30조 이용약관이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B, C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다음은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다. 예. 그리고 익명 처리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명 처리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B랑 C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네, CISO 직위 관련된 문제로 적정하지 않은 것을 짝져진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A부터 보시면 겸직 금지 대상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맞고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인데 자산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적절하고요. 내지는 적정하고요. B 경직금지에 대상 기업은 직무상 독립과 관련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지정해야 된다. 예. 그런데 임원급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임원급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팀장급 이상으로 지정한다는 맞지 않아서 적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B가 C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업무, 정보보호 공시 업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겸직 가능하고요. D 보시면 정보보호 책임자가 일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임원급으로 비상근 정보보호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겸직 금지 관련된 얘기인데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어쨌든 상근으로 임원급이고 상근으로 그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 겸직 금지 대상인 경우에.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얘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는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또 인증심사원, ISM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한 경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반 조건입니다. 그래서 겸직금지 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건도 갖추고 경직금지 조건도 갖춰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를 보시면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 총괄하고 있는 CIO가 겸직 가능하다. 이게 틀린 얘기죠. CISO와 CIO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F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요. 팀장급으로 지정한다는 B와 그리고 CIO가 겸직 가능하다는 F 이 두 개가 틀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겸직 금지인 경우에 임원급이면서 상근으로 돼야 된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건 외에도 이렇게 겸직 금지 조건인 경우에는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했거나 아니면
정보 기술 분야를 5년 수행하면서 정보 보호를 2년 이상. 그래서 저는 452 이렇게 외우거든요. 452 이렇게 외우시면 겸직 금지 조건까지 좀 외우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시험 문제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쏠쏠치 않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서 이런 관련된 조건들은 좀 정확히 외워두시면 숙지하시면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하위 지침 관련된 사항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적절하지 않은 것만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에 보시면 재거정 시에는 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내부 규정, 내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내부 규정에 따라서 검토 이후에 개정사항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CISO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개정사항이 없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내규에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규에 있어도 그 내규에 있어서 그걸 지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에 있는 경우인데 사실 법에는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규에 따르면 될 것 같아요. B.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서, 주로 관련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부서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보호 부서의 내부의 게시판으로 관리한다. 이러면 안 되죠. 전체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B는 이제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C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활동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최고령자의 의지, 방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D 보시면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정책과 지침 등에 반영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적절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2 보시면 정책 및 시행 문제 제기전 경우 정보보호 부서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걸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고요. 또 내부에서만 보고 있는 정보보호 부서 내부에서만 보고 있는 B 적절하지 않고요. B2가 적절하지 않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기네요. 자, 문제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생명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시행문서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 이행한다. 그리고 재개정하고 최소 1회 이상 정기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뭐 크게 문제없는 내용, 적절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교육 관련해서 임직원을 채용 및 외규적 신규 계약 시에 업무 시작 전에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정책, 주의사항,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 숙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기록을 남기고 개선사항을 차기 교육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적절한 걸로 보이고요. C에 보시면 법이 개정되면 시행 전에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 반드시가 들어가서 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된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공지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겠죠. 시행 이후까지 그러니까 유효하게 된 이후에도 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법령 적용 시점보다 먼저 정책이 발령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으로 한다. 법정 의무 교육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긴 하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임직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판단하지만 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에는 전 직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판단해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보호 조직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책임자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을 시행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고요.
다음 보시면 안학보 고시에 따라서 내부 계획 수립해야 하고 점검을 2년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네. 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 정보보호 업무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같이 수행할 수 있으나 이 두 개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가 겸직 금지 대상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겸직 금지 대상 아니고요. 예전에는 겸직 금지 대상이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G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네요. H는 정보보호 점검은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맞는 내용인데 그 점검을 수행할 때 정보보호 부서 인력으로 점검팀을 구성하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 G랑 H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PR라고 보통 부르죠. A, B, C, D, E의 빈칸에 적절한 항목. 이런 게 참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확히 외우지 않더라도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순서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필요성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계획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제안 요청서,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보통 저희가 RFP라고 부르는 제안 요청서 작성하고 발주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 선정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나고 난 이후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직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팀 구성, 이렇게 이제 평가팀까지 구성을 하고 나오게 되면 분석을 시작하는데 내부 자료 분석, 외부 자료 분석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팀 구성하고 B의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이 4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도 쭉 볼게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흐름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로 흐름표 작성, 흐름도 작성, 표를 만드는 거고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조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흐름 분석이 끝나게 되면 침해 요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침해 요인에서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항목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항목이 작성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평가 대상 항목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침해 요인을 도출해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도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선 사항 도출하고 개선 계획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이제 개선 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영도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이행 확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024년 4월에 이제 만들어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행정자치부라고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오래된 자료를 문제 내신 데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계보위에 요약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요약본을 공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확인서 제출도 보호위원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바뀌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영향평가 수행 안내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 감사 계획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다. 예, 감사 보고서에 기재되었다. 개선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짝지어 준 것. A를 보시면 개처 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 관리가 미흡하다. 권한 부여를 하는데 승인을 안 받고 관리자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발급하고 있고, 인사 이동 시에 적절성 여부 확인하고 있지 않다. 예, 주요 문제점,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개처 시에 접속 로그 관리가 미흡한데 이력은 법에 맞게 남기고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하고 있지 않다. 예, 안전하게 관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변조 방지가 안 되게 관리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위변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 대책에 나와 있는데 A를 보시면 내부 결제 조치에 따라서 신청자를 받아 담당자가 관리 대장으로 전자적으로만 권한을 관리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기록이 남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접속 기록을 CQOS에 설치된 서버에 기록한다. 별도의 접근 통제를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접속 기록 위변조 방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퇴사자 발생 아니면 인사팀에게 통보를 한다. 예. 현업에서 인사팀에게 통보하고 그러면 퇴사자에 대한 권한을 담당자가 직접 삭제하도록 한다. 예. 통보하도록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절차를 세워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B는 접속 기록은 해당 서버에 계속 기록하면 약간 애매하죠. 하지만 다른 서버에 복제본을 전송해서 별도의 접근 통제를 하면은 위변조 방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업무 변경으로 권한 유지 여부를 보안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미상조에 대한 권한을 연일에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개선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즉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고 B도 접속 기록을 해당 서버에 계속 기록만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이거를 복제본을 기록해서 별도 금고에 보관한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봐셔야 될 건 RW 이게 read and write read만 되는 게 아니고 read only가 아니고 write도 할 수 있으면 위헌조 방지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및 권한관리 시스템 도입한다. 그래서 조직이 변경되면 모든 권한을 반납받고 새로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뭐 잘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적절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접속 기록은 해당 서버에서 계속 기록하지만 로그 서버에 별도로 구축해서 별도의 접근 통제를 한다. 이것도 적절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A를 보시면 수학 공식 접근법은 자료 획득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방법인데요. 위협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는 식을 이제 사용한다. 예, 공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계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현재 자료가 아니고 이제 과거 자료를 획득이 어려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자료가 있다면 뭐 공식을 사용하거나 뭐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확률 분포법은 정량적 방법인데 미제 사건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확률적인 편차를 이용해서 최고 보통 최고의 평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위 결정법은 정성적 위험 방법의 하나죠.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집단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은 델파이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C가 다른 걸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법은 어떤 사건도 기대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 저희가 보통 시나리오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에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어서 정보가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다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해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D 시나리오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A 과거의 자료 획득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C는 델파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그 개인정보 흐름 파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일단 이 문제는 저는 내용을 거의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보시면 보기를 보면 회원관리 업무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했으나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방향 암호화를 하는 이유가 실제 비밀번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방향 암호화라는 거는 일단 보통 양방향 암호화는 A라는 걸 암호화하면 C로 표시가 되고 C를 다시 복호화를 하면 A가 표시가 돼서 C로부터 A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걸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는데 일방향 암호화는 A를 암호화하면 뭐 D가 됐다고 하면 D를 다시 복호화해서 A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A라는 걸 치고 들어오면 A를 다시 한번 암호화해서 얘가 D랑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형 암호화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형 암호화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암호를 찾아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는 건 일방향을 암호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회원관리 탈퇴 업무에서 로그인 확인 후 회원 탈퇴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죠. 이게 본인 인증 안 해도 되나? 라고 하는데 로그인 자체가 본인 인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병명이 민감 정보이지만 법률적인 암호화 대상은 아니다. 네. 일단 법률적 암호화 대상 민감 정보가 없고요. 그래서 4번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땡땡 시청 관리 업무 3번이 답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휴대전화 번호가 연락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필수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이거 답일 것 같은데 한번 보면 땡땡 신청 관리에서 홈페이지에 해당 이용 방법을 보면 선택하여 방문 예약 업무를 선택해서 처리하면 예약인을 이메일로 답변한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로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더라도 3번임을 좀 추측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문이 길거나 이런 보기 내용이 긴 경우에 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보기부터 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문제를 푸는 데는, 빨리 푸는 데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문 문제점은 위헌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다. 그런데 법적 요구사항 준수로 인해서 위헌 수용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못한 것, 즉 이대로 그냥 두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골라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 변경주의가 미흡함, 몇 번 미흡한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애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 공유, 계정 및 권한 공유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안 하는 게 매우 좋지만 부득이하게 공유를 한다면 보안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내부 시스템 전송 구간, 암호화 미적용 같은 경우에도 인증 정보, 개인 정보 중에 인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적용해야 되지만 여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주요 정보도 암호화 미흡하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좀 다른 게 신분증이라는 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대로 두면 암호화하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얘도 뭐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쓰면 좋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처 시 접속 기록 보관 및 검토가 미흡한 것은 법 위반 사항이죠. 이 안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출력물의 보호 대책 미적용, 출력된 프린트물 방지. 이것도 개인정보가 안에 있다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조치 위반 사항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G랑 E랑
G가 법 위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있었고요.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업무를 겸직 수행하는 거. 담당자는 겸직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법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교육 미참석. 이것도 개인정보 쪽은 교육 미참석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정보보호 담당자는 애매한 내용이고 또 미참석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큐어 코딩 표준 가이드 이행 정보 이것도 법에는 딱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 처리 시 사용자의 비밀번호 MD5 이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얘기죠. 안전한 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해야 돼서 MD5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지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 법 위반 사항입니다. 법에 파기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PC에 백신 설치하라고 이제 안학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법 위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책 및 지침 정기적으로 미개정한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도 정보보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으로 딱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 그리고 G 그리고 암호와 관련된 L 미파기 M 그리고 백신 관련된 N 이렇게가 적절하지 못한 걸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기업 어플리케이션 서버 자산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해서 도출한 결과다. 단일 손실 예상 금액 SLE 그리고 연간 손실 금액 ALE 산출 자산적 가치가 2천만 원인데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어떤 그 보안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서 노출인자 익스포저 팩터가 0.5다 50%다 그러면 단일 손실 예상액은 2천만 원에서 0.5를 곱해서 절반 정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연간 분기별로 발생된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발생되고 있긴 한데 1년에 4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손실이 4번 발생하면 4천만 원 곱하기 4를 하니까요. 그래서 1,000만 원, 4천만 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답지에서 좀 카피해온 내용인데 자산 가치가 2천만 원, 노출 계수는 0.5, 50%니까요. 그래서 단일 예상 손실액이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설명드린 대로 이 SL이 단위 예상 손실에서 연간 1년에 4번 정도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4천만 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답도 주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꼭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샘플 문제 강의 7회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번에 나갈 8회 강의에서는 과목 5회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문제 풀어주시고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